2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실내 집단운동 시설과 뷔페 등 고위험 시설, 대형 학원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클럽과 헌팅 포차, 노래방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새 환자는 98명으로 늘었는데 어린이집에서도 집단 감염은 발생했습니다. 방역조치 완화로 단풍놀이 인파가 크게 늘 것으로 보여 당국이 이번 주말부터 국립공원 단체 탐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시설에는 오늘부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독감 백신 상온 노출 문제로 중단됐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은 오늘 중고교생들부터 재개됩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이 여권 고위 인사들 실명까지 거론하며 총공세를 폈지만 민주당은 의혹 부풀리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부장이 자신에게 5천만 원 전달했던 주장은 허위라며 검찰에 고소했고 추미애 장관은 옵티머스 문건에 정계 인사의 실명이 안 나왔다며 로비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8% 넘게 올라 평균 8억 4천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동구는 85%나 급등해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 산간 지역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서울은 8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겠습니다. 가을 추위가 열흘 정도 일찍 찾아왔는데 일교차가 커 환절기 질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첫날, 도심 풍경은 이전과 눈에 띄게 달랐는데요. 클럽과 헌팅 포차, 노래방 등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영업이 재개되자 시민들과 업소들 모두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걱정도 여전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한동안 을씨년스러웠던 서울 이태원 거리에 다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야외 테라스에는 젊은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눕니다. 월요일 밤인데도 홍대 앞 클럽과 헌팅 포차는 인산이네.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뒤 2달여 만에 1단계로 완화되면서 바뀐 풍경입니다. 한동안 문을 닫았던 가게들도 다시 간판에 불을 켜고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평일이라 많이 붐비지는 않았지만 거리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영업을 재개한 노래방에선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 홍대에서 문을 안 연 노래방이 많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지금까지는 좀 있어요. 이번에 집합 금지가 풀린 고위험 시설은 클럽과 노래방, 헌팅 포차 등 모두 10종류. 오랜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걱정 어린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또 다시 열어서 좀 갑자기 또 많이 확 퍼질까 봐 조금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열었을 때는 또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드니까 이제 약간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이었던 것 같아서. 이에 방역당국은 유흥주점이나 헌팅포차 등은 면적 4제곱미터당 1명까지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게들은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다행이란 반응입니다.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건데 왜냐면 다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를 다 못 하는 거잖아요. 2달 만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긴 이르지만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00인 이상 대형 학원들도 55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학원가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수능에 방역 긴장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침 7시 30분, 마스크를 쓴 수험생들이 하나둘씩 학원으로 들어섭니다. 출석 체크를 하고 손 소독을 마친 뒤 발열 검사도 받고 나서야 강의실로 향합니다. 발열 체크하겠습니다. 35.8.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집합 금지된 지 55일 만에 대형 학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받던 재수생들은 현장 수업이 더없이 반갑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공부를 할 때는 아무래도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져서 고민이 많았는데 다시 나오게 되니까 좀 안도가 되기도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가시진 않습니다. 완벽하게 완화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막힐까 봐 걱정되긴 해요. 단체 감염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혹여 확진자라도 나오면 수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면 수업을 재개한 학원들은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하루 두 번 방역 작업을 하고 쉬는 시간마다 손길이 닿는 곳은 수시로 소독합니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교실마다 학생 수를 줄였는데요. 이렇게 5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교실도 거리 두기를 위해 인원을 20-30명 정도로 제한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기본. 점심시간에는 발열 검사를 한 차례 더 하고 식당에선 한 칸씩 뛰어 같은 방향을 보고 앉도록 했습니다. 특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더욱 긴장감이 높습니다. 재개원된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50여일 남은 시점이에요. 그때까지 아이들을 안 걸리게끔 하는 거. 이제 방역에 이제 핵심이 가는 거예요.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300인 이상 대형 학원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원도 방역 수칙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소독 등 핵심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게 확인되면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다음 달 13일부터는 300만 원 이하 벌금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서울시도 집회 금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심 집회는 계속 금지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8.15 도심 집회로 인한 집단 감염 이후 10명 이상이면 금지됐던 집회 기준이 100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른 겁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 때는 3단계, 1단계일 때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집회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광화문 광장 등 도심 곳곳을 대상으로 한 집회 금지 조치도 그대로입니다. 대규모 그런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고 심지어는 서울뿐만 아니라 또 전국으로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회에 대해서만은 다른 조치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조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시행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연장됩니다. 서울시는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영화관 같은 집합 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마스크 착용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일부 한강공원 밀집 지역 통제 조치는 해제됐고 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방역 계획을 철저히 하는 조건 아래 운영이 재개됩니다.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의 경우 추석 연휴 잠복 기간이 끝나는 오는 19일 이후 개원을 검토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이 적절하다는 답변은 62.5%, 적절치 않다는 답변은 35.2%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 응답자의 경우 80.9%가 정부 조치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50.5%에 불과해 지지 정당에 따른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어제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새 환자 수는 98명으로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단풍철 산행 인파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방역당국은 국립공원에 대한 단체 탐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공교롭게도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첫날, 세 자릿수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일요일이라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확진율이 크게 올라간 겁니다. 국내에서는 의료기관과 가족, 지인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이어졌고
해외 유입 확진자는 네팔에서 온 13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으며 7월 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의료기관 그리고 또 추석 연휴 이후에 가족 지인 간의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방문 판매에서의 신규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에서 지난 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수원시 스포츠 아일랜드와 관련해서는 지난 6일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총 6명이 확진됐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환기도 잘 안 되고 감염자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데 또 추석 연휴 때 노출되셨던 감염자분들의 잠복기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또 앞으로 한글날 연휴 때 노출되셨던 분들이 또 추가적인 확진자로 나올 가능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풍철을 맞아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립공원에서 대형 버스의 직영 주차장 이용을 막아 단체 탐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원의 정상과 전망대, 쉼터 등 등산객이 몰릴 수 있는 58개 장소에 출입금지선을 설치하고 설악산과 내장산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탑승 인원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올해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단풍놀이를 즐기시고 국립공원을 찾으실 때에도 가족 등 소규모 단위로 언제 어디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경각심이 흐트러질까 가장 우려된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대전에서는 추석에 가족 모임을 한 또 다른 일가족이 확진된 데 이어 어린이집을 통한 집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네, 일가족 확진자 중 한 명이 다니던 한국조폐공사에서도 직장 동료가 확진됐고 다른 확진자 가족들도 초등학교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 7명 가운데 손자가 다니는 곳입니다. 첫 감염자가 확인된 뒤 원생과 교사 등 10여 명을 긴급 검사한 결과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먼저 감염이 확인된 일가족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3일 함께 모여 식사를 했고 일부는 평소에도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가족 간 감염이 이루어진 뒤 어린이집까지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확진된 어린이집 원아들이 24개월 미만이라 마스크는 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질병관리청에서는 24개월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할 적에 건강에 우려가 있다 해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대전에서 확진된 30대 남성도 이들 일가족 중 일부와 유성구의 한 병원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또 다른 확진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가족 확진자들의 직업이 목사와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파견교사 등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대전에서는 이미 한 차례 추석 이후 벌초를 함께 다녀온 일가족과 접촉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전시는 정부 방침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도 오는 16일까지 수도권과 같은 강화된 1단계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산발적 감염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번 주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방역 조치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휴대전화 액정과 지폐에 최장 28일이나 생존해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실에 적용했을 때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손 씻기와 표면 소독을 강조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물체 겉면에서 한 달 가까이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질병대비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휴대전화 액정 같은 유리나 지폐 표면에서 최장 28일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20도씨 상온으로 실험한 결과인데 17일 정도 생존하는 독감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 코로나19가 골판지에서 하루, 유리 표면에서는 이틀 살아남는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한 9시간 정도까지는 피부에서 생존하고 그게 진짜
현실에 적용됐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실험 디자인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 시간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체 표면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는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입니다. 비말을 통한 직접적인 전파와 아니면 손을 통한 눈, 코, 입 점막을 통한 전파가 다 가능해서 마스크와 손 씻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면 소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와 책상, 키보드,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 수도 꼭지까지 손이 자주 닿는 곳은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살균제나 물에 희석한 락스를 적신 천으로 닦아야지 뿌리기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부터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이 재개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만 13세부터 18세 이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9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26일부터는 만 62세부터 69세 어르신들에게 차례대로 독감 백신을 접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가족과 주민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마을 전체가 격리됐던 정읍 시골 마을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마을 출입이 통제돼 경제활동마저 막힌 주민들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일가족과 주민 등 12명이 집단 감염된 전북 정읍 양지마을. 마을에 2주 동안 코호트, 즉 동일 집단 통제 격리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특정 성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자 고령자가 많아 확산 위험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방역을 위해서였다지만 주민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이리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대책을 정해주고 했는데 그냥 가잖아 그냥. 나같이 개인사 버는 사람 어디 있냐고. 이렇게 경제활동마저 끊긴 마을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씩. 지원 대상은 마을에 주소를 둔 이들 가운데 실제 이동이 제한된 26가구 44명입니다. 정읍 시민 모두가 그들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흔쾌히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마을에 사는 어린 사남매의 확진 소식은 마을 안팎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남매가 지난 4월 한 푼 두 푼 모은 용돈으로 마스크 500장을 기부한 소식이 뒤늦게 재조명된 겁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닥친 커다란 고난, 공동체가 똘똘 뭉쳐 어려움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에 안타까움과 격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최근 중국도 긴 연휴가 있었는데요. 연휴 뒤 중국 본토에서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비상에 걸렸습니다. 올가을 2차 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중국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 늦은 저녁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코로나19 확진 환자 6명과 무증상 감염자 6명이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 모두 칭다오의 한 흉부외과 병원 환자와 의료진, 환자 가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 병원이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 치료 기관이어서 이들 환자 관리에 허점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구가 1,000만 명 가까운 칭다오시는 즉각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중앙보건당국도 신속히 지원에 나섰습니다. 国家卫生健康委今天已经派出工作组赴青岛指导当地开展疫情防控工作.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건 약 2달 만에 처음입니다. 베이징 등 인근 도시들은 칭다오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등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국경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환자가 발생해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8일간의 긴 연휴 동안 중국 내 이동 인구가 6억 명이 넘고 칭다오를 다녀간 관광객만도 400여만 명에 달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가 현지 시각 12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진다면
지역별 봉쇄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텍스 총리는 프랑스 엠포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난 봄과 같은 전면적인 봉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한다면서도 프랑스에 밀어닥친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거센 물결 앞에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집단 면역 관련 논의는 비윤리적이고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12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도록 내버려도 이른바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개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내 돼지 사육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년 만에 다시 발생하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화천 농장 두 곳 외에 추가 확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화천의 돼지 사육 농장입니다. 출입 통제선이 설치된 농가 안에서 굴착기가 돼지 매몰 처분 작업을 벌입니다. 앞서 지난 9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에서 2km 떨어진 곳으로 추가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국내 양돈 농장에서 1년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천에는 15개 농가에서 한 2만 6천 도의 이제 양돈을 하고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앞으로 추가 확진이 안 될 수 있도록. 접경지 인근에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14개 시군 양돈 농장 358곳을 정밀 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양성 확진된 두 농장과 역학관계에 있는 양돈 농장 50곳 역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확진 농장과 10km 안에 있는 농장 3곳에 돼지 2천여 마리는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사육돼지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야생 멧돼지 방역도 강화됩니다. 겨울 번식기 전에 멧돼지를 대대적으로 포획하고 접촉을 막기 위한 광역 울타리 점검도 이뤄집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차와 사람에 대해 철저한 소독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은 날씨가 무척 쌀쌀해지겠습니다. 산간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서울도 8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며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상층 온도가 영하 15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강원 산간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고 철원 4도, 서울 8도, 대전 9도 등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13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또한 중부 내륙과 산지는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지만 예년보다 3, 4도 기온이 낮고 찬바람이 더해져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열흘 정도 가을 추위가 일찍 찾아온 건데 주말까지는 이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더 큰 폭으로 하강하고 11월부터는 겨울 추위도 일찍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낮보다는 아침 기온 하강 속도가 더 빨라 일교차가 무척 커져 환절기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국회 국정감사의 또 하나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여권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도 거짓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연루 의혹이 제기된 여권 핵심 인사들의 실명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이미 로비 목적으로 5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수차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지사, 기동민 의원의 이름까지도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팀은 핵심 증언을 조서에서 빼고 몇 달에 걸쳐 사건을 뭉갰다면서 특별수사단 구성이나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검찰이 대상을 가리지 말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이낙연 대표 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을 근거 없는 거짓 주장으로 간주하고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이 같은 여야의 공방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금융위 직원과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간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가 옵티머스의 대주주 변경 사후 신청의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입니다. 날짜를 오늘 날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12월 5일로 돼 있는데 처음에 건강을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날짜가 너무 앞이죠. 아, 그러면은 입수한 제보의 내용이나 또 정황을 볼 때 우리 금융위원회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 펀드 사기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계속 불완전 판매 이슈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고 사기 사건을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리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농어촌공사의 옵티머스 30억대 투자를 두고 여야 모두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으로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국정감사를 뒤흔들 또 하나의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오늘 있을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검찰이 옵티머스 로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문건 등엔 정계 인사의 실명이 나오지 않는다며 정관계 로비 의혹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옵티머스 수사에 대한 논쟁은 뜨거웠습니다. 야권은 정관계 로비 의혹에도 검찰이 문계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추궁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수사하는 신용만 하다가 사건을 덮어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많습니다. 중앙지검에서는 그 사안의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다 하는 보고를 하고 있고요. 정부 여당 인사가 연루됐다는 내용이 담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언급되자 추 장관은 청와대나 정계 인사의 실명은 나오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문건 작성자들은 금감원 조사 등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 실명이 적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늑장 수사로 주요 피의자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외 체류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 협조를 요청했고요. 법무부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임 사태 관련 로비 의혹과 나경원 전 의원 비리 의혹에 대한 질문엔 검찰 수사 내용을 언급했다가 수사 정보 공개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돈을 교부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지만 돈을 받은 바 없다라는 것이 조서에 자세히 기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수사 중인 내용인데 너무 많이 자세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이 국감장의 질의를 통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가 야기되고 있다면 제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로비 의혹이 계속 커지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주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인력 증원을 법무부에 요청한 뒤 나흘 만에 추가 지시까지 내린 겁니다. 국감장에선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고 추 장관도 수사팀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아들 특혜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세를 이어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고 장편 소설을 쓰려고 한 것 아니냐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발언들 함께 보시죠. 비록 정치 공세를 당했다 할지라도 제 아들 문제로 국민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거짓이 사실이 되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덮어달라고 한 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면 됩니다. 참 대단합니다. 네, 지금 제가 대단합니다.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의원님도 위법 불법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간단한 사건인데 이걸 크게 키우려고 하고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이걸 증폭시켜온 여러 가지 9달간의 그런 전말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건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또 소설. 네, 추미애 장관은 채널A 전 기자의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스스로 억울함이 있으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수사 진행 상황을 묻자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의 신분이나 수사의 신뢰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수사에 협조하고 진상을 밝히는 게 본인의 명예를 위해 필요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이 로비 목적으로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면서 자신은 이런 한 푼 받지 않았고 청탁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직접 검찰에 고소장을 내려온 강 전 수석은 자신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김 전 회장의 거짓 진술 때문에 자신이 파렴치범이 됐다며 법적 대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한두 푼도 아닌 5천만 원을 받는다. 청와대는 그렇게 생겨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금품 1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이 5천만 원을 주었다고 지목한 스타모빌리티 이모 전 대표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 전 대표에게 금융감독기구에 자진 검사를 받으라고 조언한 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도움 요청을 전달하거나 또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전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또 정무수석으로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서 김봉현 전 회장은 이 전 대표의 재판에 나와 지난해 7월 5천만 원을 이 전 대표에게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가 강기정 수석을 만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해 돈을 줬고 이 돈이 전부는 아니어도 강 전 수석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중간에서 이른바 배달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데 강 전 수석이 허위 반박을 한 것인지 진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 집 등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단체들이 후원금을 적법하게 사용했다며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후원자들이 나눔의 집과 정대엽,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는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정대엽과 윤 의원 측 대리인은 후원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후원금도 정관상 사업 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다며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전략 무기들을 과시했는데요. 신형 재래식 무기도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ICBM과 SLBM이 미국을 겨냥했다면 신형 재래식 무기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현재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연속 시험 발사한 뒤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사거리 400에서 500km로 30여 초 간격의 연발에 성공하며 실전 배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600mm 초대형 방사포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실물을 첫 공개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의 경우 발사관이 4개와 6개, 5개 등으로 다양했는데 이미 본격적인 실전 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주체와 현대화를 가장 완벽하게 실현한 강력한 병정으로 가장 무서운 공격형 집단으로 자라났습니다. 기존 5,500여 문의 구형 방사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유도 기능까지 더해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북한은 이제 방사포만으로도 남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포병 전력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불리는 KN-23 미사일입니다. 역시 지난해 여러 차례의 시험 발사를 거쳤는데 최대 사거리 600km 이상으로 소형 전술핵을 개발할 경우 탑재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하강 단계에서 다시 상승하며 요격 미사일을 회피하는 위력을 과시했는데 KN-23 미사일 역시 열병식에 등장했습니다.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 KN-24입니다. 하강 단계에서 수십에서 수백 발의 자탄을 쏟아내 목표물을 무차별 공격하는 무기 체계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ICBM과 SLBM이 미국을 겨냥했다면 이들 신형 재래식 포병 화력은 대남 위협용입니다. 군 당국은 신형 ICBM의 경우 외형만 공개됐고 처음으로 나온 재래식 무기도 있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 공개된 부분이고 새롭게 나온 무기들 여러 가지들을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출처를 통해서 현재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국방중기 계획에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의 이번 열병식에서는 다양한 무기체계 외에도 주석단의 모습이 화려해지는 등 준비에 공을 들인 정황이 곳곳에 드러났습니다. 코로나와 수해, 제재 등 3중고에 놓인 북한의 현 주소를 잊게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대리석 복도를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 들어옵니다. 열병식이 열리는 김일성 광장 앞 주석단 건물입니다. 불과 2년 전 열린 마지막 열병식 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외관이 화려해졌습니다. 대리석 기둥과 금박 장식, 난관과 장식 부조물 등이 마치 유럽의 궁전 같은 분위기입니다. 주석단 중앙으로 통하는 문은 과감히 없애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는 더 높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통치 스타일이 반영된 연출이고요. 또한 그 코로나19와 경연한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북한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북한 주민들의 자긍심을 최고조로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진 건 주석단 외관뿐만이 아닙니다.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과 그 가족을 가장 가까이서 호위하는 경호군단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특히 당 중앙위 호위처장 한순철 상장, 국무위 경위국장 김철규 상장, 호위국장 김용호 중장 등 각 경호조직의 책임자도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결사 호위하는 길에 한몸이 그대로 성세 방패가 될 철석의 의지가 친위대원들의 심장마다에 세차게 고동쳐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경호조직과 책임자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등장은 매우 위례적인 대목입니다. 그 밖에도 청년들의 횃불 행진과 이채로운 불꽃놀이, LED 조명을 활용한 에어쇼 등 화려한 볼거리는 제재의 코로나, 수해까지 3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의 시름을 잠시나마 잊게 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BTS가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벤플리트 상을 받았는데요. 수상 소감에서 한국 전쟁을 고난의 역사로 표현하자 중국 누리꾼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를 모욕했다는 건데요. 문지연 앵커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BTS가 지난 7일 미국의 한미친선 비영리재단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행사에서 벤플리트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벤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1995년 제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BTS가 이 상을 받고 발표한 수상 소감이 때 아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고난의 역사로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수상 소감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Korea Society's 2020 annual gala is especially meaningful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네, 중국 누리꾼들은 바로 이 발언에 다소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 전쟁의 중국식 이름인 항미 원조의 역사를 모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항미 원조는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는 뜻인데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참전한 한국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인을 모욕했다, 이런 반발인 겁니다. 이 논란이 일자 중국 외교부까지 나섰습니다. 관련 보도와 중국 누리꾼 등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들어보시죠. 也注意到中国网民对此事的反应。我想说的是，以史为鉴，面向未来，珍爱和平，促进友好，应该是我们共同的追求，值得我们共同努力。 이 같은 논란에 뉴욕타임스도 가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누리꾼들이 BTS의 악의 없는 발언을 공격했다고 다소 비판적인 어조로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중국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누리꾼들의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격앙된 반응, 논란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 문지연이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무려 58.2%나 올라 평균 8억 4천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85%나 급등해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갈수록 서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난 2017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매물이 14억 원대에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31억 원에 계약됐습니다. 3년 사이 가격이 2배 넘게 뛴 상황입니다. 성동구는 지난 4년 동안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85% 넘게 급등해 서울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서울 전체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은 8억 4,400만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 2016년 5억 3,300여만 원에서 올해 8억 4천만 원을 넘기며 최근 4년 동안 58.2%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영등포구와 광진구, 송파구의 가격이 70%가량 상승해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수도권 전체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값이 무려 98.7%나 올라 아파트 평균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로 평균 가격이 17억 6,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7개 구나 시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끊기고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초고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가격 상승은 덜했지만 강북과 은평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집값이 강남권 가격을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대출 등의 규제가 없는 중저가 상품들을 중심으로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울의 주요 부도심, 수도권의 핵심 지역까지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 정책이나 가격 안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한 수요자들이 많은 상황이라 당분간 서울 부동산 매매 시장은 관망세 속에 파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눈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시장에 대한 물량과 가격 등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응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화상으로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가계 신용대출 모니터링을 포함한 시중 유동성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서둘러 검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미성년자 등 30대 이하의 부동산 취득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탈세 대책에 대한 질의에 미성년자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 30대나 10대가 재산을 취득하면 최근 좀 더 정밀하게 보고 있다며 조사 초점을 낮은 나이대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 점포 여러 곳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자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 폭행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YTN이 입수했는데요.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중년 여성이 액세서리 가게 앞 매대에 놓인 우산을 집어들고 주변을 살피더니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사라집니다. 잠시 뒤 근처 옷가게에 다시 나타난 여성. 이번엔 티셔츠를 만지작거리더니 이내 가방에 집어넣고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옷 정리를 하다가 옷이 없어져서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당시 1분 만에 이제 옷을 훔쳐서 그냥 저쪽으로 가버리는 상황. 어디 쪽에서도 이제 분실됐다고 이야기도 하고. 지난달 11일 서울 노원구에서 여러 점포를 돌며 물건을 훔친 50대 여성 A씨는 CCTV를 확인한 액세서리 매장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훔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은 A씨는 딱 한 달 만에 피해 매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우산값 3,000원을 내놓고는 대뜸 신고자를 찾더니 왜 신고했느냐며 소리 지르고 집기와 제품들을 모조리 집어던집니다. 신고한 직원을 발견하고는 마구잡이로 때리고 옷도 잡아뜯습니다. 일단 매장에 찾아오셔서 바로 물건을 훼손시키셨고 저를 발견하시고 바로 폭행을 하시면서 왜 신고했냐. 보복 심리로 찾아온 거에 대해서 좀 무서웠습니다. 무서웠고 일단 난동은 무려 30분이나 이어졌습니다. 직원은 얼굴과 몸에 상처를 입었고 바닥에 던져지고 밟힌 제품들은 망가져 팔 수 없게 됐습니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폭행 전력이 있는 데다 보복에 나섰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차도 한복판을 걷던 60대 남성이 지나던 차 유리창을 둔기로 내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적을 울렸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말리던 다른 시민에게는 품고 있던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안양시 한 전통시장 앞 60대 남성이 왕복 2차선 도로 한복판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지나던 차량이 이를 보고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돌아서서 둔기로 운전석 유리창을 내려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노점 상인이 말리자 상인에게도 둔기를 휘두릅니다. 실랑이를 벌이다 둔기를 떨어뜨리던 남성, 이번엔 바지에서 흉기를 꺼내 다시 달려듭니다. 그러지 말라니까 나한테 달려들고 나는 이거 있어. 쫓아오다가 도망가니까 주춤하더만 여기서 끝내더라고요. 5분 넘게 난동을 부리던 60살 A씨는 차도 밖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주민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교회 주차장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붙잡았습니다. 체포 과정에서도 경찰의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면서 둔기와 흉기를 지니고 있었던 이유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묻지 마. 이유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 그런 거예요. 여기 한복판으로 걸어갔으니까. 걸어가다가 뒤에 쫓아오니까. A씨는 폭행 등 전과가 2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참 고마워요. 외출할 때 뚜루루뚜루 마스크 뚜루루뚜루 써줘서 뚜루루뚜루 고마워요. 손 씻기 뚜루루뚜루 기침 예절 뚜루루뚜루 지켜줘서 뚜루루뚜루 고마워요. 서로 뚜루루뚜루 거리 두기 뚜루루뚜루 지켜줘서 뚜루루뚜루 사랑해요 뚜루루뚜루 힘을 내요 뚜루루뚜루 이겨내요
오늘 아침 옷깃을 파고드는 찬 공기에 무척 쌀쌀합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8.9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낮아 무척 쌀쌀합니다. 앞으로 기온은 조금 더 내려가겠고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과 영남 지역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져 있습니다. 낮 동안 안개가 걷히고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강원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파주 2.7도, 철원은 4.3도 등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광주 20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서울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며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된 어제 클럽과 헌팅 포차, 노래방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2달여 만에 영업 재개 시민들과 업소들 모두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걱정도 여전했습니다. 보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안 을씨년스러웠던 서울 이태원 거리에 다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야외 테라스에는 젊은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눕니다. 월요일 밤인데도 홍대 앞 클럽과 헌팅 포차는 인산이네.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뒤 2달여 만에 1단계로 완화되면서 바뀐 풍경입니다. 한동안 문을 닫았던 가게들도 다시 간판에 불을 켜고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평일이라 많이 붐비지는 않았지만 거리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영업을 재개한 노래방에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홍대에서 문을 안 연 노래방이 많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좀 있어요. 이번에 집합 금지가 풀린 고위험 시설은 클럽과 노래방, 헌팅 포차 등 모두 10종류. 오랜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걱정 어린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또 다시 열어서 좀 갑자기 또 많이 퍼질까 봐 조금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열었을 때는 또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드니까 이제 약간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이었던 것 같아서. 이에 방역당국은 유흥주점이나 헌팅포차 등은 면적 4제곱미터당 1명까지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게들은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다행이란 반응입니다.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건데 왜냐면 다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를 다 못 하는 거잖아요. 2달 만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긴 이르지만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어제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는 98명으로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단풍철 산행 인파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립공원에 대한 단체 탐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공교롭게도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첫날, 세 자릿수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일요일이라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확진율이 크게 올라간 겁니다. 국내에서는 의료기관과 가족, 지인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이어졌고 해외 유입 확진자는 네팔에서 온 13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으며 7월 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의료기관 그리고 또 추석 연휴 이후에 가족, 지인 간의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방문 판매에서의 신규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에서 지난 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수원시 스포츠 아일랜드와 관련해서는
지난 6일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총 6명이 확진됐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환기도 잘 안 되고 감염자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데 또 추석 연휴 때 노출되셨던 감염자분들의 잠복기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또 앞으로 한글날 연휴 때 노출되셨던 분들이 또 추가적인 확진자로 나올 가능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풍철을 맞아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립공원에서 대형 버스의 직영 주차장 이용을 막아 단체 탐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원의 정상과 전망대, 쉼터 등 등산객이 몰릴 수 있는 58개 장소에 출입금지선을 설치하고 설악산과 내장산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탑승 인원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올해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단풍놀이를 즐기시고 국립공원을 찾으실 때에도 가족 등 소규모 단위로 언제 어디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경각심이 흐트러질까 가장 우려된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다음 주부터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가급적 매일 등교가 권장됐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처음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인데요. 학부모들은 아직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바뀌면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등교 인원이 다음 주부터 3분의 2 이하로 조정됩니다. 여기에 서울 지역은 학교 적응을 위해 저학년의 등교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등교를, 중학교 1학년도 가급적 매일 등교를 권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1, 2학년이 매일 등교하고 3에서 6학년이 주 2, 3회 등교하거나 1학년이 매일 등교하고 2에서 6학년은 이틀에서 나흘 등교하는 방식입니다. 중학교는 1학년이 매일 등교하면서 2, 3학년이 교대로 등교하거나 아니면 1, 2, 3학년이 번갈아 등교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원만한 학교 적응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또한 중학교 1학년의 기본학력 형성과 자율적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해서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68.4%와 중학교 1학년 학부모의 57.6%가 매일 등교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전체 밀집도는 3분의 2 이하를 유지해야 해 나머지 학년의 등교 수업은 상대적으로 줄게 됩니다. 서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친구라는 의미도 알 수도 없고 학교라는 곳에 소속돼 있다라는 소속감 같은 것도 아이들은 느끼지 못할 것 같은. 중학교 1학년 가고 초등학교 1학년 다 보내. 왜 그럼 우린 왜 안 보내요? 그러면 또 고3도 가야 되죠. 중3도 가야 되죠. 애들을 이렇게 왜 위험에 내모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 교육청은 또 300명 이하 학교 132곳은 학교 여건에 따라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줬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오늘부터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이 재개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만 13살부터 18살 이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9일부터는 만 70살 이상, 26일부터는 만 62살부터 69살 어르신들에게 차례로 독감 백신을 접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00인 이상 대형 학원들도 55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학원가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수능에 방역 긴장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침 7시 30분, 마스크를 쓴 수험생들이 하나둘씩 학원으로 들어섭니다. 출석 체크를 하고 손 소독을 마친 뒤 발열 검사도 받고 나서야 강의실로 향합니다. 발열 체크하겠습니다. 35.8. 고위험 시설로 지정돼 집합 금지된 지 55일 만에 대형 학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받던 재수생들은 현장 수업이 더없이 반갑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공부를 할 땐 아무래도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져서 고민이 많았는데 다시 나오게 되니까 좀 안도가 되기도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가시진 않습니다. 완벽하게 완화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막힐까 봐 걱정되긴 해요. 단체 감염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혹여 확진자라도 나오면 수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면 수업을 재개한 학원들은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하루 두 번 방역 작업을 하고 쉬는 시간마다 손길이 닿는 곳은 수시로 소독합니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교실마다 학생 수를 줄였는데요. 이렇게 5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교실도 거리 두기를 위해 인원을 20-30명 정도로 제한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기본, 점심시간에는 발열 검사를 한 차례 더 하고 식당에선 한 칸씩 뛰어 같은 방향을 보고 앉도록 했습니다. 특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더욱 긴장감이 높습니다. 재개원된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50여일 남은 시점이에요. 그때까지 아이들을 안 걸리게끔 하는 거, 이제 방역에 이제 핵심이 가는 거예요.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300인 이상 대형 학원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원도 방역 수칙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소독 등 핵심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게 확인되면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다음 달 13일부터는 300만 원 이하 벌금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대해 코로나를 방역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경제 회복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방역과 경제 모두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리두기 완화 첫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통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유행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었다는 진단입니다.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다시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방역은 엄격한 통제를 완화해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무거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설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최소화하면서 업종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 방역을 시행하는 만큼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위반할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이나 구상권 청구 등 물어야 할 책임이 더욱 강화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과 동시에 경제 회복에서도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문 대통령은 가장 큰 방역 위기로 봤던 추석 연휴 고비를 잘 넘기고 있다고 진단한 만큼 앞으로는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 행보에 고비를 더 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3단계 대응 시스템을 발표하고 많은 희생이 따르는 전국 봉쇄만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집단 면역 논의는 비윤리적이라며 집단 면역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하원에 출석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The number of cases has quadrupled in the last 3 weeks. There are now more people in hospital with COVID than when we went into lockdown on March the 23rd. 그러면서 정부의 3단계 대응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지역별 코로나19 감염률에 따라 대응 수위를 보통과 높음, 그리고 매우 높음 등 3단계로 적용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매우 높음 단계에서는 술집 영업이 금지되고 실내외를 막론하고 타인과의 만남이 금지됩니다. 존슨 총리는 지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리버풀시를 매우 높음 지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높음 단계에선 실내 안에 타인과의 만남이 제한되고 보통 단계로 분류된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6명 이상 모임 금지,
저녁 10시 이후 술집과 식당 영업 금지 등의 조치가 유지됩니다. 존슨 총리는 이 같은 대응책을 발표하며 많은 희생이 뒤따르는 전국적인 봉쇄 조치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do not believe that would be the right course. We would not only be depriving our children of their education, we would do such damage to our economy as to erode our long-term ability to fund the NHS and other crucial public services. 영국 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3단계 대응 시스템 승인 여부를 놓고 표결할 계획입니다. 한편 존슨 총리는 바이러스 확산을 통해 집단 면역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집단 면역 논의는 비윤리적이라며 선택사항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브러에수스 사무총장은 집단 면역은 백신 접종에 사용되는 개념이라면서 공중보건 역사상 집단 면역이 전염병 발병의 대응 전략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지난 2달 가까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 중국에서 확진자 6명이 남았습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한 융부외과 병원에서 확진자 6명과 무증상 감염자 6명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구가 1,000만 명 수준인 칭다오시는 공공장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앞으로 5일 안에 전 주민에 대해 핵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펑파이는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시가 주말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벌여 2억 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현지 시각 11일 보도했습니다. 뉴욕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을 주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 62건을 적발해 모두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러지면서 각국 정부가 경계 조치 격상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는 현지 시각 13일부터 카페와 술집의 영업을 금지하는 등 경계 단계를 최고로 올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봉현 씨의 이중과 명예훼손적 발언, 진술과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저는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했고 옵티머스 라인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비리 전말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전국 뇌관으로 떠오른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선관위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지역 사무실에 있는 복합기 대여료를 옵티머스 관련 회사가 냈다는 건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까지 불거졌습니다. 송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전부터 써온 서울 종로구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안에는 최신형 사무기기인 복합기가 설치돼 있었고 총선 이후로도 사용해왔습니다. 문제는 복합기 대여료를 여권 인사 로비 의혹이 제기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관계사가 대납했다는 겁니다. 실제 복합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자는 법인인 트러스트홀. 옵티머스 펀드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 실소유한 회사입니다. 지난 2월부터 3년 동안 이 대표 사무실에 설치된 복합기 사용료를 매달 11만 5천 원씩 내기로 계약돼 있습니다. 의혹 제기 뒤 이 대표 측은 참모진이 지인에게 빌려왔을 뿐 트러스트홀과 관계가 있는지 몰랐다고 즉각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옵티머스 관계사가 대납한 사실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관위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자체가 금지된 만큼 아직은 정식 조사 착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집권여당 대표이자 대선 유력주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은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역시 본인의 의혹을 포함해 관련 의원들과 당사자들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옵티머스 로비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의혹 수준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직접 검찰에 고소장을 낸 강 전 수석은 자신에게 5천만 원이 전달됐다는 김 전 회장의 거짓 진술과 일부 언론사의 왜곡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돈을 주렁주렁 넣거나 들고 와서 전달한다. 이건 정말 너무 상식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 보도 과정에 그 점은 제가 갑자기 파렴치범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정치인이고 파렴치범이 된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오늘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저를 아는 많은 강기정을 아는 사람들은 야, 강기정 돈 받았는데 확인이 안 될 뿐이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돈을 받지 않고 순수한 사람 줬다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안 줬음을 증명하자니 이건 미치고 폴딱 뛰는 노릇 아닙니까?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정무위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라임 옵티머스 펀드 판매에 관련된 은행과 증권사 경영진, 피해자 등을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해 감사가 진행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서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주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인력 증원을 지시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나온 추가 지시입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수사팀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일면부터 살펴봅니다. BTS 수상소감까지 중국이 검열. 6.25 전쟁 때 한국과 미국이 함께 시련을 겪었다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중국군 희생을 무시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는 모델로 내세웠던 BTS 관련 인터넷 게시물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옵티머스 수사팀 대폭 늘려라. 금융범죄에서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이 분석했습니다. 미국, 북한 동의된 종전선언 이견 없다.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가 이같이 말하며 다만 미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에서는 한반도 이슈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택배기사의 아버지 가슴에 박힌 말. 오늘은 더 늦어. 아들 김원종 씨는 하루 16시간씩 일했다고 아버지가 전했습니다. 눈에 띄는 기사 둘러봅니다.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춘 첫날. 스포츠에 목말랐다. 노래방에서 목 터졌다. 경기장 가득 모인 관객과 마스크를 쓰고 노래하는 사진이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추석 한글날 연휴, 제주 46만 명 몰렸어도 코로나 0명. 관광객에서 시작된 감염 확산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1단계 발표날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해 아직 우려의 목소리는 남았습니다. 56일 만에 중국에서 확진자 6명. 칭다오 주민 900만 명은 전수검사 받을 예정입니다. 내가 왜 거기서 나와? 파우치, 트럼프 칭찬대성 광고 등장에 항의. 미 전염병 연구소장이 그 누구도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이 대선 광고에 쓰이자 공중보건 관계자들의 노력에 대해 한 말이었다고 항의했습니다.
철거 위기 베를린 소녀상 구하기,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부부도 나섰다. 베를린 위태구의 철거 결정에 대해 슈레더 부부가 철거 결정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독일 당국에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조간 브리핑 조용성입니다. 어젯밤 충북 제천시의 카센터에서 불이 나 차량 넉 대를 태웠습니다. 부산에서는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4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주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고 도로변에는 소방차 10여 대가 출동해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 장락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은 어젯밤 9시 15분쯤 1층 카센터 내부에 있던 차량 넉 대를 태운 불길은 인근 정미서 왕겨 창고로 옮겨 붙었지만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카센터와 정미서 일부 등 건물 97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유압 장비를 이용해 승용차의 문을 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부산시 송정동 성곡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에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정모 씨가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한 채 멈춰섰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부산시 남구 용당동 유엔평화로에서 포토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걸어가던 70대 권모 씨와 50대 윤모 씨 등 여성 2명이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을 만든 갓갓 문영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 25살 문영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문영욱은 2017년부터 아동 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게 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과로로 숨진 택배 노동자가 벌써 8명에 이릅니다. 추석 연휴 전후로 경무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은 택배 기사는 하루 15시간 일하며 택배 400개를 날랐지만 산업재해도 적용받을 수 없었는데요. 택배 노조는 제도 개선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CJ 대한통운의 한 배송 대리점. 지난 8일 오후 이곳 소속 택배기사 김모 씨가 배송 과정에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40대 후반에 특별한 지병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실제 일하신 건 5년이시고요. 하루하루 열심히 사신 분이요. 조용조용 하시고 말도 별로 없으시고요. 김 씨의 아버지는 최근 코로나19로 일이 많아진 데다 추석 연휴 전후로 더욱 경무에 시달려 아들이 식사조차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따라갔더니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먹을 시간이 없어. 아무리 별이라도 개인 사업이니 뭐 배도 먹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먹을 시간이. 아무리 민주주의 개인 사업이라지만. 김 씨는 하루 15시간 정도 동안 주 6회 일하면서 실어 나른 박스만 하루에 400개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소보다 30% 정도 더 많은 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배업체는 상자 분류 작업에 투입할 단기 근로자 인건비를 기사들에게 떠넘겼습니다. 택배 기사들에게 40만 원씩 내라고 한 겁니다. 김 씨는 이 비용을 내지 않으려 다른 기사들보다 3시간 더 일찍 출근해 분류 작업을 직접 했습니다. 아침 10시에 출근하는 조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40만 원의 분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매주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심각한 과로 속에 목숨까지 잃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인이 지난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집계를 보면 김 씨뿐 아니라 CJ 대한통운 직원 4,900여 명 가운데 64%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했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신청하는 기사들이 많다는 게 사측 설명이지만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을 덜려는 회사 측 압력 때문에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상 택배 현장이 대리점과 택배사가 택배기사는 전형적인 갑을 관계를 넘어서서 갑을병 관계예요. 그래서 대리점 소장이나 택배사들이 적용제 신청서 써라 이렇게 하면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대책위는 사측이 과로사에 당장 사과하고 유가족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산재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앞으로 보름 동안 사망 노동자 추모 기간을 가지면서 CJ 대한통운의 책임을 촉구하는 의미로 토요일 배송 작업 중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소비자원이 일부 가정용 정수기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됐다며 물이 나오는 부분인 취수보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0가구를 상대로 정수기 물에 대해 수질 검사를 한 결과 한 가구 물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진균, 곰팡이도 일부 검출됐지만 안전한 수준이었고 산성도 지표도 식수용 수돗물 기준 이내였습니다. 단타로 수익을 올리려는 주식 투자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종목을 추천해주는 유사 투자 자문 업체들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애초 약속과 달리 목표 수익률을 올리지 못했는데도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해약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피해 신고가 4년 사이 15배나 급증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주식 전문가를 검색하자 좋은 종목을 추천해준다는 단체 대화방이 여럿 나옵니다. 고수익 정보를 구하려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최근에는 유명 금융인을 사칭한 계정까지 마구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 생기다가 이제 너무나 많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여러 군데 이제 신고도 하고 제가 하는 모든 강의나 이런 거는 전부 거의 다 무료로 하고 있고요. 이들은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 투자 자문 업체입니다. 정식 신고를 한 합법도 있지만 불법 업체도 성행합니다.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용료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거나 정보 불만 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틀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틀 동안에 제가 추천해주는 종목을 다 들어갔는데 전부 다 손실이 난 거예요. 터무니없이 37만 원인가 먼저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피해 구제 신고를 보면 지난 2016년 214건이었는데 3년 새 3,237건으로 무려 1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지난 9월까지만 해도 피해 구제 신고가 2,072건이 접수됐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유동자금이 옮겨가면서 돈을 쫓는 유사 투자 자문업체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덩달아 피해 사례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하락 국면을 맞으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루 이틀 시험 이용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을 경우 대금 지급 등 계약을 하셔야 하고 문제는 유사 투자 자문업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대량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협업해서 투자 정보업자 면허 기준을 확립하고 표준 약관을 개선하는 등 법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자금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는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펴왔습니다. 유인책뿐만 아니라 투자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이수혁 주미대사는 다음 달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톱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는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조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이수혁 대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이수혁 주미대사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집권하면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톱다운 방식의 정상외교는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톱다운 방식,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해온 4년간 톱다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대사는 바이든 측의 외교 안보를 맡을 사람들이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고위직을 한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험으로 볼 때 톱다운보다는 밑에서 검토하고 건의하는 것을 대통령이 제가하는 형태를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톱다운이 유지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수혁 대사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조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공감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근거는 미국의 고위 관리와의 접촉의 결과입니다. 미국은 북한만 동의한다면 미국은 아무런 이견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대사는 종전선언으로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도 아니고 종국적인 평화협정을 만들어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정치적 선언이다라며 지금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할 경우에 북핵 협상 전망과 관련해 이 대사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지금 외교 정책에 신경 쓸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국내에 몰입하고 있고 중국이 크게 걸려 있어 한반도 문제는 그 다음 이슈로 취급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에이미 코니 베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이 청문회에 달렸다며 민주당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도 유세 일정을 접고 동참하는 등 일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위헌적인 것은 없다며 청문회 강행의 정당성도 부각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long, contentious week. Let's remember, the world is watching.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이 이 청문회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베럿 지명자가 인준되면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Most importantly, healthcare coverage for millions of Americans is at stake with this nomination. 민주당은 특히 법사위 소속인 해리스 부통령 후보도 유세 일정을 잠시 멈추고 참여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2018년 9월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을 몰아세우며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만큼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도 베럿 지명자가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싶다고 한 사람이라면서 이 문제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베럿 지명자는 정책 결정은 국민이 선출한 정치적 기관에서 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역할에 선을 그었습니다. But courts are not designed to solve every problem or right every wrong in our public life. The policy decisions and value judgments of government must be made by the political branches, elected by and accountable to the people.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째와 사흘째는 질의가 이어지는데 여성의 낙태권, 총기 소지, 동성 결혼 등 베럿 지명자의 보수적 관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선 결과가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베럿 지명자가 관여할지도 뜨거운 쟁점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굿모닝 YTN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때이른 가을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8.6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서울 기온 2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중부와 영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중북부 동해안 쪽으로는 낮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6도, 광주는 12.7도, 부산은 15.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0도, 대전은 19도, 대구는 21도, 부산은 23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고요. 예년 이맘때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역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고 지방정부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머리를 맞댑니다. 네, 이번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김경수, 원희룡 지사 등이 각 지역 뉴딜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상온 노출 사고로 잠정 중단됐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만 13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네, 되도록 몸 상태가 좋은 날 전국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오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병원을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계도 기간을 거친 뒤 한 달 뒤부터는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이른바 코스크, 턱에 걸치는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